349쪽이요. 349쪽에 피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거죠. 그쵸? 세포질이 각질화되면서 죽어가지고 표면을 사실상 이렇게 밀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얘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집안 먼지의 상당 분량이 그쵸? 이렇게 떨어져 나간 죽은 표피 세포로 이루어진다는 내용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또한 피부에는 털도 있다. 거의 모든 피부에는 털이 있다.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솜털 같은 거죠. 그쵸? 솜털 같은 거. 손바닥과 발바닥과 같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는 털이 있다. 표피의 바깥층과 마찬가지로 털은 각질화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지지만 털도 그 우리 그 표피 세포랑 비슷하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이제 모낭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거기는 살아있어서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야 각질화되면서 이제 죽은 세포가 쭉 밀려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게 이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손톱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손톱도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부터 밀려 나오잖아요. 그쵸?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털도 그 모낭 세포 안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지만 요게 이제 각질화되면서 굉장히 질기죠. 그쵸? 질기고 탄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세포에 있는 각질은 피부 세포에 있는 각질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그래도 좀 부들부들한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질기죠. 즉, 털도 역시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털을 만들기 위하여 각질화된 세포들은 표피 바로 아래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표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표피로 덮여져서 보호되는 진피라고 하는 고기에 이제 모낭이 있는 거죠. 표피 훨씬 아래에 위치한 모낭이라고 알려진 조직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그 그냥 뽑으면은 하얀 거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네. 이제 살아있는 모낭인 거죠. 그래서 원래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모낭은 급격히 재생산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네. 뭐랑 비교될 정도로 빠르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분열하면서 이제 병중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분열하면서 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쵸? 아, 네. 그래서 생기면 안 좋죠. 근데 왜 우리가 항암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 보면은 맨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게 왜냐면요. 항암제가 그 암의 특징을 이제 하나 포착을 해서 만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얘네도 급격하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기 그 개체수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특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을 파괴하라라고 한 게 항암제예요. 아, 네. 근데 이 모낭세포가 암세포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재생산이 되거든요. 모낭. 아, 우리 머리. 네. 우리 머리가 그만큼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암세포도 죽지만 그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낭세포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머리카락 모낭과 비슷한 속도로 재생산하는 게 이제 위에 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이 먹으면 계속 토해요. 왜냐하면 안에 그 아래에 있는
위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 항암제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 예, 그래서 네. 맨날 이렇게 우욱하면서 먹기 힘들어하는. 예, 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의료 거기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표적 치료제를 만들자라고 그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항암제는 암세포가 굉장히 세포 분열이 빠르고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게 그 속도가 빠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그런 특징을 갖는 애를 죽여라라고 그 만든 그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암세포가 아닌데 암세포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재생산하는 네. 머리나 그쵸? 예, 위나 이런 데가 같이 망가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암세포 하는 친구들 저기 암 투병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2건 쓰고 다니잖아요. 그쵸? 아, 예, 네.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재생산하기 때문에 얻는 이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위에 조금 부담이 가도, 그쵸? 뭐 매운 거 먹고 막 네. 이래서 부담이 가도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그게 싹 다 복구돼 있어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이점들이 사실 있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도 그쵸? 예, 계속 자라주기 때문에 예, 항상 머리가 이렇게 잘 덮여 있죠. 그래서 보온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죠. 네. 자, 이와 같은 재생산으로 만들어진 세포들은 각질화되면서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피부를 통과하면서 자라난다. 손톱 자라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머리털 자라는 걸 이거 쭉 확대시키면 손톱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예, 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네. 예, 털은 모낭의 활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속도로 자라난다. 근데 털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속도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 보시면은 이제 그 머리는 빠지지만 암 치료하면 머리는 빠지지만 이런데 털까지는 안 빠지거든요. 팔이나 네. 다리 이런데 왜냐면요. 여기 이유가 나와요. 예를 들어 머리에 있는 모낭은 여러 달 동안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 결과 머리털은 아주 길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저기 그 막 그 태어나서 거의 그 한 번도 안 자른 친구들 보면은 막 발보다도 더 길게 자라 있고 이런 거 가끔 보죠. 그쵸? 네, 그 네. 정도까지도 자랍니다. 그러나 팔과 다리에 있는 모낭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활동하다가 장기간 휴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냥 어느 정도 길이만 있죠. 그쵸? 우리 팔다리에 있는 털들을 보면은 네. 만약에 얘가 머리털처럼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이게 막 이렇게 자랄 거 네.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면 머리털 이발하듯이 얘네도 정기적으로 맨날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그쵸? 네,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일평생 내버려둬도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 조금 활동하다가 그냥 멈춰 있어요. 안 자라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하여 머리카락보다 훨씬 짧은 털을 만들어내게 돼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잘라내면은 또 자라죠. 그쵸?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쵸? 예, 잘라내면 또 어떻게 자기가 잘려나갔다는 걸 알고 또 활동을 시작해서 또 어느 정도는 자라나다가 또 멈추죠. 그쵸? 그것도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부에서 털이 자라나는가? 예, 글쎄, 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예, 두 개의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래요. 표피가 그 세균 침입, 그쵸? 그리고 내부 장기 보호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털에도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단열 효과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모가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겨울에 네. 외출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조심해야 된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머리로 열이 빠져나가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그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나갔다가는 이게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 뇌에 이제 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네. 어르신 같은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어떤 네. 배우가 이제 그 약간 중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네, 이 사람 당연히 이제 머리가 있었죠. 근데 그 연기한다고 이거를 이제 밀고 생활하잖아요. 근데 네. 그 촬영하는 저 중간에 겨울이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배우가 그 촬영을 다 마치고 하는 얘기가 와,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래서 힘들었던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겨울에 이게 민머리인데 네. 너무 그 추워가지고 이 머리 쪽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근데 네, 여름에 이렇게 긴 머리 하고 있으면 뜨겁더라고요, 예, 머리.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양반들 아시죠? 양반들. 네. 옛날에 양반들 머리카락도 못 잘랐잖아요. 그 네네. 이렇게 상투 틀어서 올리니까.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그거를 몰래 여기 가운데를 이만큼 밀어버리고 뭐 가시나 이런 거 써서 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가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좀 시원한 예,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렇게 머리 그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 더워가지고. 예, 하여간 이제 예,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털이 단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더한 단열 효과는 저기 새들의 깃털이죠, 깃털. 예, 새들의 털에는 깃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얘네들은 단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이 털들이 공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우리 그 피부 주변에서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우리 체온으로부터 데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이게 그 깃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따뜻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의해서 데워진 공기가 그냥 우리 몸에 밀착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찬 공기가 거기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가 막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따뜻한 겁니다. 네.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털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 그 피부와 맞닿아 있는 그 공기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더우면은 그 선풍기 같은 거로 샥 하면은 네. 시원한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 털들 사이로 이 털들이 날려보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공기 순환이 좀 더 그 원활해지면서 거기 있었던 그 따뜻한 공기가 날아가고 그 주변에 더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시원한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털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털은 따뜻한 공기를 우리 피부 가까이에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방해해요. 예, 흐름을 방해해서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만큼 얘네가 우리 피부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만큼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까 말했던 깃털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소름이 돋아본 적이 있는가? 그쵸? 네, 소름 당연히 돌아봤겠죠. 자, 네. 전형적으로 소름은 차가운 공기나 신경이 곤두섰을 때 생겨요. 근데 이 소름은 털로 인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각 털은 진피 속에 조그맣고 부드러운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마음대로 팔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 네. 조금 조금 예,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머리도 약간씩 움직이는 거 알아요? 네, 머리 아니, 근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약간씩 움직이는 친구들이 예, 있습니다. 예, 뭐 하여 극히 드물죠. 예.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찬 기운을 느끼거나 신경이 매우 곤두섰을 때 이 근육이 수축하여 털을 고추서도록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했을 때 여러분들 긴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저기 힘이 확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소름 돋으면 만화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서 그렇죠? 예, 네. 이런 그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우리 몸 가까이에 붙잡아 놓는 따뜻한 공기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 흐름이 더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으니까 공기가 그만큼 더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털이 불쑥 튀어나온 표피에 힘을 가하여 조그만 윤기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나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고기가 볼록볼록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윤기된 부분을 소름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닭털 그 돋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털의 두 번째 목적은 감지 기능이 있어요. 털은 진피 속에 각종 신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육도 연결돼 있지만 신경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뽑으면 무지하게 아프죠. 그쵸? 네. 네. 네, 그런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눈 다래끼 생겼을 때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리 기억. 다리 기억. 예, 눈 다래끼 이렇게 눈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아, 생겨가지고 예, 눈탱이 네. 밤탱이 되고 예, 이런 네. 그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치료하는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요? 요즘에는 사용 안 하겠지만 진짜 된장 같은 거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눈에 어떻게 된장 발라 큰일 나게. 예, 그런 건 아니고 눈썹을 뽑는 거였어요. 아, 예, 눈썹을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얘가 힘을 확 주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눈다래끼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고 나와야 되는데 배출이 돼야 되는데 고 입구를 뭐 이렇게 기름이 됐든가 다른 이물질이 막아서 생기는 게 눈다래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확 뽑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으아 우리가 찡그리면 눈물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자연 배출이 되게 해서 낫게 하는 그런 민간 요법도 있었어요. 하! 네, 특이해. 선생님 어렸을 때 가끔씩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또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냥 아, 단순히 눈썹만 뽑는 게 아니라 눈썹 뽑고 손바닥 발바닥에 십자가 그리고 아,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하는 뭐 그런 거긴 했는데 어쨌든 눈썹을 뽑았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예, 그런 거였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그쵸? 안과 그냥 가면 되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자, 털이 움직일 때 그러한 신경들이 뇌로 신호를 보내 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바람 불면 예, 금방 알죠. 그쵸? 그러면 뇌는 무엇이 피부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털은 아주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감지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싸울 때는 대번에 머리끄댕이부터 잡잖아요. 그쵸? 네.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그거 혹시 알아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갈 때 머리를 왜 짧게 깎는지 알아요? 그냥 걸리적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편한 측면도 있는데 나중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극한 상황에 가면은 그 네. 전쟁터에서도 가장 먼저 잡는 게 머리채래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막 이렇게 참호 격투 같은 거 벌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끄댕이부터 잡는데요.
근데 아, 머리가 좀 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리채가 약속이. 잡히니까 그걸 못 네. 잡게 하려고 짧게 깎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하여간 그 지금 네, 그 목마타면서 아 이제 머리 잡았는데 안 잡히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항상 짧게 유지하고 계시니까. 자, 아무리 부드러운 산들바다 바람이 우리 털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털은 주위의 신경을 뇌로 털 주위의 신경은 그쵸 뇌로 신호를 보내서 그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우리가 인기척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이상하게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사람이 가까이 온다라는 거를 사람이 느껴요. 그쵸? 그래서 휙 네.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게 아마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미세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털들이 먼저 이렇게 감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기 이렇게 다가오면은 공기의 움직임이 약하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게 된다. 피부에는 감촉을 제공하는 또 다른 감각기관이 있다. 그러나 털은 무엇이 우리에게 닿는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민감한 감각기관이 되지요. 피지선은 진피 안에 있는 모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낭 옆에 피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분비하는 그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랄 때 각질이 자랄 때 머리 각질이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한번 발라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 셈에서는 털을 입히는 기름을 만들어서 털이 튀어나오는 입구의 피부로 밀어내죠. 그쵸? 그러니까 고기를 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일 코팅이 돼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털과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털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항상 좀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렇죠. 여자분들 이제 그 한창 민감한 시기 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여자애들이 항상 그 기름 종이를 하나씩 갖고 다녔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저기 그래서 거든요. 이렇게 그 뭐냐 가방에서 뭐 요만한 손에 요만한 거 드는 거 하나 꺼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찍으면서 그쵸? 그거를 이렇게 네. 제거해 주더라고요. 그쵸? 그런 저도 게, 한번 뭐라고요? 해봤. 저도 어머니 거 해봤는데 효과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그냥 빈들빈들한 종이라서 안 닦일 줄 알았는데 그냥 쭉 하니까 이게 막 뽀득. 맞아요. 그게 기름종이라서 기름을 그냥 쑥 빨아먹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이게 없으면은 사실 그 굉장히 그 힘들어요. 예. 우리 그 네. 피부가 기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덮여 있어야 사실 건강합니다. 근데 이게 네. 너무 없으면은 왜 예를 들어서 세수 막 하고 그러면은 그 뭐냐 기름 이런 게 싹 다 제거된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때요? 막 이게 뻣뻣하고 네. 그래가지고 대번에 여자애들은 세수하고 나면 항상 뭐 발라요? 로션 발라야 된다고 막 아, 또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 근데 그거 안 해도, 안 발라도 조금 있으면은 피부가 좀 이렇게 그 덜 뻣뻣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피지선에서 만들어내는 기름들이 피부 바깥으로 조금씩 또 배출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 때는 이제 그 신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제 이렇게 되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것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피부가 맨날 이제 할머니 분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트고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것이다. 그쵸? 기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렇죠. 또한 어떤 특정한 세균들이 피부에 붙어 있기 힘들도록 만들기 때문에 해로운 유기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옛날에 치료할 때 소독제가 없을 때는 기름을 발라줬어요. 네, 네. 포도주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내고 마무리를 뭘로 했냐? 올리브 오일 이런 걸로 발라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나았죠. 이러한 피지선은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꽤나 성가신 존재죠. 그쵸? 대다수 학생들이 10대 시절을 보내는 동안 피지선은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상당히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요. 더구나 요즘에 먹는 게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많죠. 때때로 너무나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짜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 알배기인 거 같은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기름이 안에서 굳어서 막 저기 생겨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적당한 상태로 분비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경화된 상태로 구멍을 막고 있는 거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자, 이로 네. 인해 염증이 생겨나서 여드름과 뾰루지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특히 여자애들이 많이 민감하죠. 그쵸? 10대 시절 때. 뭐 남자애들은 뭐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림 11.7에서 마지막으로 다룬 일련의 구조들은 땀 분비 과정을 다스린다. 땀샘도 있어요. 그쵸? 우리 피부에서는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내서 분비를 합니다. 기름뿐만이 아니라요. 땀관을 통하여 진피를 통과한 다음에 땀구멍을 통하여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땀 분비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땀을 흘릴 때 몸에 열기를 식히게 해요. 우리가 열기를 빼앗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기화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었는데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전환되는데 필요한 열량만큼을 얘가 갖고 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땀이 나요. 그럼 소량의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량의 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화가 막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몸의 열을 갖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몸이 조금 열기가 조금 식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근데 재밌는 게 강아지는 땀샘이 없는 거 알아요? 아, 몰랐죠. 네. 강아지는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강아지는 더우면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나요? 헥헥거리죠. 그쵸. 이렇게 입을 크게 살- 벌리고, 네. 혀를 길게 내민 다음에 헥헥거리는 게 뭐냐면은 몸의 열기를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근데 조금 덥다고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땀이 분비가 돼서 자동으로 열을 조금씩 이렇게 발산을 해주기 때문에 강아지처럼은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강아지가 그 여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얘네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아, 참 그것도 신기하죠. 자, 네. 어떻게 땀 분비 과정이 체온을 낮추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죠. 지금은 단지 땀 분비로 피부의 열기를 식히게 된다는 사실만 알아두어라. 둘째, 땀은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과 균류에게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요. 여러분, 이 피부에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세균이 항상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더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균 상태로는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세균이 살아도 되는데 병원성 세균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병원성 세균이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균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있는 게 더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피부는 우리 몸에 세균과 균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던가? 글쎄,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 피부는 우리 몸의 병원성 세균과, 그쵸? 병원성 세균이에요. 균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러나 모든 세균과 균류가 전부 병원성은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균류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한다. 예,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젖산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세균과 균류가 있다. 젖산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세균과 균류에 맞서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세균들이 젖산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의 그 몸은 젖산으로 한번 이렇게 샥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만들어내는 기름과 함께 젖산으로 이렇게 1차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그 병원성 세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피부에 잘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젖산은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의 땀의 형태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피부에 이러한 산을 생산하는 세균과 균류가 살아남도록 촉진해요. 근데 이 세균과 균류가 뭘 먹고 살아가냐면은 우리가 흘리는 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익한 세균과 균류는 우리 몸을 산으로 뒤덮어서 다른 유해한 세균과 균류로부터 보호한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우리 몸 가운데 평방 인치마다, 그러니까 2.54cm죠. 가로 세로 2.54cm마다 거의 6만 5천 종이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쵸? 네. 예. 가로 세로 2.54cm 이만큼의 6만 5천 마리가 지금 드글드글드글 2.54cm. 와, 진짜 막. 6만 5천 마리. 아, 6만 5천 종이네요. 마리도 아니네요. 종류가 6만 5천 종류.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산다고요? 한 종류에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죠. 몇 마리가 있을지 모르죠.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2.54cm마다 우리 그 피부에. 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세균으로 뒤덮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네. 돼. 네, 그렇죠. 자, 만약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피부를 산으로 뒤덮고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몇 년 내로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 단지 몇 가지 산 종류만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염산, 황산 이런 거요. 다른 많은 산들은 매우 부드럽다. 우리 몸에 이렇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만큼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과일 주스, 음료수, 우유를 마실 때 우리는 산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과일 주스는 알겠는데 우유도 산성이래요. 이거 알았어요? 아, 우유도 산성 네, 들어가. 우유를 마실 때 우리는 산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진짜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 그럼 우유 마시면 막 위 예, 녹. 우유도 약한 산성이구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뭐 과일 주스야 당연히 산성인 건 알고 있었는데 우유도 과일 주스도 산성이에요? 과일 주스 당연히 산성이죠. 우리가 그 뭐냐 그 사과 이런 거 먹으면 새콤하잖아요. 그쵸? 예, 아, 당연히 산성이죠. 근데 그게 다 대부분 과일은 그리고 산성입니다. 근데 우유가 산성이라는 약간 아주 약하겠지만 산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하여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처럼 아니면은 발효가 돼서 약간 좀 산성을 띄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우유도 가만히 놔두면 발효되면서 약간 새콤해지잖아요. 그쵸?
자, 어쨌건 넘어갑시다. 이처럼 산이 반드시 위험한 화학물질은 아니다. 땀을 먹고 살아가는 세균과 균류로부터 생성되는 젖산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산들은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하다. 이제 잠시 동안 이것을 생각해보자. 우리 피부의 1차적인 기능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쵸? 우리 몸이 직면하는 가장 명백한 위협 가운데 하나는 병원성 세균과 균류에 따른 감염이죠.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얘네들이 정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미리미리 활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피부가 혼자서도 그러한 감염에 맞서서 상당히 많은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피부는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세균과 균류에게 실제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 피부가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피부에서 살고 있는 세균과 균류는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이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그 빈 공간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병원성 세균이 진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한 세균과 균류가 없다면 우리 몸은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냐 면역력 약해진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분들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해야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쵸? 자, 다시 말해서 관련된 모든 유기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몇몇 유기체들이 서로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세균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들이 있어요. 피부에 있는 세균과 균류는 땀을 통하여 공급되는 먹이로부터 유익을 얻는 동시에 걔네들도 먹이를 얻고 살죠.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유익을 얻죠. 그쵸? 비록 이 과정이 다소 놀라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피조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쵸? 이게 참 재밌어요. 그쵸? 공생이라고 하죠. 근데 공생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흔합니다.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 흔한 나머지 생물학자 사이에서는 거기에 맞는 용어까지 등장하여 사용된다. 그 용어란 바로 공생이다 라고 해서 공생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유기체가 함께 살면서 각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를 해요.